그날 빗속에서 대문을 두드리던 남자 3명이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로 비에 젖은 구두, 손에는 계약서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김만수 씨 댁 맞죠? 오늘까진 얘기 잘하자고 했을 텐데. 그 목소리에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방 문틈으로 들려온 그 말. 당신 남편이요. 이번엔 1,000만 원을 넘겼어요. 그날 우리 집은 무너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성실했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하셨어요.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냐, 수진아. 그 말이 처음엔 가볍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죠. 심심함이, 외로움이 결국엔 도박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동네 친구들이랑 작은 화투였습니다. 심심풀이야, 1,000원짜리 몇 장이 뭐 어때? 그 말 나중엔 1,000만 원이 되고 5,000만 원이 되고 결국 집을 잃을 뻔한 빚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했어요. 빚쟁이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었거든요. 아줌마, 남편 좀 잡으라니까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돈 갚으라고요. 어머니는 이불 밑에서 손을 떨며 제게 말했죠. 수진아, 너 아빠 좀 말려야 한다. 이러다 우리 진짜 길바닥에 앉는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가 설마 그럴까? 하지만 사람은, 특히 중독된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병이에요. 제가 나중에 알았죠. 그 사람들 처음엔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이번엔 꼭 따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반복되면서 뇌가 쾌감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긴 돈보다 잃은 게 많아도 그 긴장감과 짜릿함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날리고 카드론까지 당겨 쓰셨죠.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도박판으로 향했습니다. 그야말로 끝없는 늪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경찰서에 좀 같이 가자.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본 아버지는 한순간에 늙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눈빛은 비어있고 손은 떨리고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빚독촉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혈압이 올라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간호사 일을 하면서 병원비에 빚독촉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그 사람한테 가봐. 박철호라고 옛날엔 조폭이었는데 요즘은 개과천선했대. 이 동네 도박판 애들 꽉 잡고 있대. 처음엔 웃음이 났어요. 내가 조폭을 찾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 집 문 앞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아빠를 살리려면 누구든 찾아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가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휴대폰에 적힌 번호를 눌렀죠. 박철호 사장 장터순대국. 전화기 너머로 들린 굵은 목소리. 누구신데요? 저 도박하는 사람 좀 말리고 싶어요. 그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가씨?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려는 딸의 발걸음은 이제 전혀 다른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다. 조폭 두목에게 아버지를 말리라고?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법, 경찰, 가족,
그 어느 것도 아버지를 막지 못했으니까. 그날 아침 수지는 하얗게 새버린 눈으로 거울을 봤다. 이 얼굴이 내 얼굴이야? 밤새 빚쟁이의 전화를 받으며 온몸이 무너져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또 도박판으로 사라졌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말 수지는 이미 12번은 들었다. 수지는 장터순대국이라는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른 아침인데도 식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김치 냄새와 국물 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한 남자가 묵묵히 주방을 지키고 있었다. 회색 티셔츠에 팔뚝에 문신이 흐릿하게 남은, 하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한 남자. 그가 바로 박철호였다. 무슨 일로 왔어요? 수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철호는 국자질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요? 아버지를 좀 막아주세요. 그 말에 철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사람을 때리던 놈이지 고치는 놈은 아니요.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누군가는 막아야 하잖아요.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남은 건 철호와 수진뿐이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왜 나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동네 도박판 애들은 다 철호 씨 말 들은대요. 철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놈들은 나를 무서워하는 거지 존경하는 게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무서워서라도 도박판에 못 가게 해주세요. 그 눈빛에 철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박에 미친 놈들 말리는 게 제일 힘든 일이요. 그는 조용히 국밥을 한 그릇 떠다 주었다. 먹어요.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합시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순간 수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쏟아졌다. 이런 게 밥맛이었네요.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다운 따뜻함에 울컥했다. 철호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딸이라는 게 참 부모를 제일 미워하면서도 끝까지 못 놓는 존재지.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철호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 들었다. 불을 붙이지 않고 손끝으로 돌리며 말했다. 내가 예전에 사람 때리며 살던 시절이 있었소. 그때 도박하는 놈들이 제일 많았지. 그 사람들 눈빛 지금도 기억난다. 다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은 눈빛이었어. 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아버지도 그런 건가요? 그래. 중독은 욕심이 아니라 공허요.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그걸 채우려 도박판을 찾는 거야. 철호는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당신 아버지를 막고 싶다면 그 사람이 왜 도박에 빠졌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날 이후 수지는 퇴근 후마다 아버지를 몰래 뒤쫓았다. 낡은 포장마차 골목, 오래된 화투장, 그리고 작은 사설 카지노 건물까지. 그곳엔 그녀가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밤마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 그리고 카드가 탁탁 부딪히는 소리. 그 속에서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울던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짜릿함에 취한 또 다른 사람이었다. 수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라도 멈춰야 해요, 아빠. 며칠 뒤 철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딸내미, 나 오늘 저녁에 그 사람 봐야겠소.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 아버지를요? 그래. 근데 약속 하나 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하기 전엔 끼어들지 마요. 네. 그날 밤
철호는 낡은 도박장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만수와 눈이 마주쳤다. 한쪽은 딸을 위해, 한쪽은 잃어버린 인생을 위해. 두 남자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낡은 도박장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공기 속엔 담배 냄새와 싸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박철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소리에 카드 치던 손들이 멈췄다. 철호 형님? 누군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말없이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김만수? 그 남자가 있었다. 피곤한 얼굴로, 그러나 또 한 번 판을 벌이려는 눈빛으로. 이봐요, 김만수 씨. 철호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불렀다. 만수는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나 아는 사람한테 얘기 좀 들었소. 당신 딸 말이야. 그 말에 만수의 손이 멈췄다. 딸이요? 그래. 수진 씨. 철호는 그 이름을 천천히 단단하게 발음했다. 그 딸이 당신 때문에 밤마다 울고 있소. 순간 만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런 얘긴 왜 합니까? 이건 내 일이고 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지금 누구를 잡아먹고 있는지 알아요? 철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딸, 아내, 집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아직 내일이라 말아오. 도박장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시선을 돌리고 누군가는 숨을 죽였다. 만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난 그저 한 번만 더 따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함정이요. 도박판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사람이 지는 곳이요. 그의 눈빛은 한때 자신도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도 예전에 그랬소. 돈이 아니라 내 운을 걸었지. 근데 말이요, 운이란 건 결국 한 번에 다 잃게 돼 있어요. 만수는 철호를 바라보다가 비웃었다. 형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나. 철호는 잠시 웃었다. 나도 옛날에 사람 패면서 돈을 벌던 놈이요. 도박판 주인들도 내 앞에선 벌벌 떨었지. 그런데 그게 뭔 줄 아오? 다 허상이었소.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엔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내 딸이요. 나 때문에 중학교 때 집을 나갔소. 그때 깨달았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경찰도 돈도 아니고 후회라는 거요. 만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손에 쥔 카드가 미세하게 떨렸다. 후회? 그래. 도박판에서 잃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잃은 사람은 못 돌아와요. 철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건 누가 대신 막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당신이 스스로 멈춰야 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낡은 천막 위로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속에서 만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도박장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누구도 철호의 눈빛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만수는 무겁게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을 철호는 끝까지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 아직은 늦지 않았소. 며칠 뒤 수지는 병원에서 어머니의 퇴원 수속을 마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 씨 나요. 박철호. 아, 네. 아버지 만나셨어요? 그래. 얘긴 했는데. 당신 아버지 아직은 절벽 끝에 발 한쪽 걸치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는 당신 차례요.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싸워야 해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창문 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중얼거렸다.
아빠, 이제 제발 그만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식탁 위에 한 통의 봉투를 발견했다. 김만수 반성문.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몇 장의 종이.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다시는 카드 대신 밥그릇을 잡겠다. 수지는 그 글을 읽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 우리 가족 다시 시작이야. 그날 이후 김만수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찬밥이 굳어가고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을 채웠다. 수지는 그런 집안을 바라보며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그래도 아빠가 돌아오겠지. 이번엔 진짜로 그만두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사람의 습관은 생각보다 끈질겼다. 도박은 돈보다 죄책감을 더 깊이 남긴다. 만수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그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도박판으로 향했다. 그 무렵 철호는 식당 문을 닫고 골목길을 걸었다. 한때 그가 서 있던 세상은 주먹과 공포로 움직이던 세계였다. 박 형님.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예전 부하였던 영철이 서 있었다. 한눈에 봐도 세월이 그를 지쳐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형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래, 영철이. 너 아직도 그 일 하냐? 아니요, 저도 이제 손 뗐죠. 근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김만수란 사람, 요즘 또 그쪽 판에서 돌아다닌다네요. 철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쉽지 않지. 영철은 잠시 철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형님은 이제 완전히 그만두신 거 맞죠? 그래, 나 이제는 사람 안 패. 대신 철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담배를 꺼냈다. 지금은 망가진 사람들, 그놈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고 있지.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예전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이제는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 도박 중독 상담소, 교회, 복지관. 그는 그곳에서 인생 2막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었다. 젊은 시절 조직을 위해 폭력을 휘두르던 밤들.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20살이던 시절 철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지연. 세상 누구보다 순수했던 그녀는 그의 문신도 거친 손도 다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철호는 결국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 폭력과 도박, 돈의 냄새가 그들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어느 날 철호는 도박판에서 큰 돈을 잃고 폭주했다. 그날 새벽 그는 조직의 명령으로 한 사람을 폭행해야 했다. 피투성이로 돌아온 그의 손을 잡고 지연은 울었다. 이런 짓 언제까지 할 거야? 그날 이후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났다. 그리고 그게 철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지금도 밤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내가 멈췄더라면. 그 후로 그는 수많은 사람을 봤다. 돈 때문에 무너지고 가족 때문에 울고 결국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이제라도 누군가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게 내 남은 인생의 의미다. 며칠 뒤 철호는 김만수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화를 내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도박 중독 재활 상담소 신청서. 만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이걸 나보고 하라고요? 응. 사람이 진짜 용서받는 건 남이 용서해 줄 때가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나겠다고 결심할 때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다. 김만수.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철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신 아버지 오늘 상담소 등록했어요. 그 말에 수지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정말요? 그게 가능할까요? 중독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그만큼 일어서면 더 강해지는 법이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철호 씨. 아니, 나도 언젠가 누군가한테 받은 은혜를 갚는 거요. 철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연아, 나 이제 조금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겠지. 김만수는 상담소 첫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나이에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자존심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상담실 안에서는 중년 남자 한 명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김만수 씨죠? 예,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긴 벌 주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만수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벽 한쪽에 붙은 문구를 보았다. 도박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병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만수의 마음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한때 그는 자신을 운 좋은 사람이라 믿었다. 한번 크게 따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의 뇌는 도박 희망으로 기억됐다. 그게 시작이었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김만수 씨, 도박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뇌 속의 보상회로가 고장 난 거예요. 보상회로요? 네. 도박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사람은 현실의 기쁨보다 도박의 짜릿함에만 반응하게 되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끊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 도박 기억을 삭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른 보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며칠 후 만수는 집 근처 복지관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도박 대신 걷기, 도박 대신 대화하기 같은 활동이었다. 그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햇살을 받으며 걸었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퇴직금 다 날렸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버텨야지, 안 그래? 그 말에 만수는 처음으로 웃었다. 예, 맞아요. 이렇게라도 살아야죠. 그 작은 미소 하나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파민의 대체 회로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 무렵 수지는 조용히 아버지를 지켜봤다.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빛이 있었다. 한 번이라도 웃는 얼굴, 그게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상담소 선생님이 수진을 불렀다. 따님, 김만수 씨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무슨 일이죠? 도박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만큼 뇌가 쾌락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중독은 끊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 방 앞에서 문틈으로 그를 바라봤다. 만수는 손에 쥔 카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걸 찢어버렸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이젠 진짜 끝이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 이번엔 믿을게요.
하지만 철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중독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히 끝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그는 식당 문을 닫고 조용히 혼잣말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겠지. 철호는 그날 밤 김만수를 떠올리며 상담소 앞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오래전 자신의 스승이 해줬던 말을 기억했다. 중독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고통을 외면하면 그건 죄가 된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번엔 그 사람 꼭 지켜줘야 한다. 며칠 뒤 김만수는 다시 상담소 문을 열었다. 이번엔 머뭇거림이 없었다. 손에는 작은 공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안 했다. 오늘도 버텼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는 그 기록은 돈보다 더 값진 그의 회복 일기였다. 봄비가 내리던 날 김만수는 다시 상담소 문을 열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손에 든 공책에는 오늘도 버텼다는 글씨가 이미 20줄 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그냥 버텨보자고 왔는데 이젠 진짜로 살고 싶네요.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족과 함께 회복하는 단계예요. 그날 오후 상담사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만수 씨가 회복 프로그램 2단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가족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가족이요? 네. 가족이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도박은 가족의 병이기도 하니까요. 며칠 후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초라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조금은 단정해지고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상담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복의 첫걸음은 이해입니다. 책망보다 중요한 건 왜 그 사람이 도박에 빠졌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는 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도박 중독은 뇌의 회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생활 패턴을 바꾸면 그 회로를 서서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수진이 물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첫째, 돈 관리를 가족이 함께 하세요.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셋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상담사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예를 들어 걷기,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때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날 이후 김만수는 새벽마다 공원을 걸었다. 옆에는 어머니가 천천히 발을 맞췄다. 당신 이렇게 걷는 거 오랜만이지?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항상 도박장으로만 걸었는데 말이야.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수지는 그런 두 사람을 멀리서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한때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며칠 뒤 상담소에서 열린 가족회복 세미나에서 한 사회복지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도박 중독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전국 어디서든 무료 상담, 재활 프로그램,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를 들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지지입니다. 혼자 두면 다시 빠질 확률이 3배 높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회복률이 70% 이상 높아집니다.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아빠를 살리는 건 우리 가족이구나.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았다. 어머니가 조심스레 밥그릇을 밀며 말했다. 우리
이제 밥 먹는 것도 다시 배우자. 그 말에 만수가 웃었다. 그래, 이게 진짜 잃어버린 내 밥그릇이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며칠 뒤 철호가 식당 문을 닫으며 전화를 걸었다. 수진 씨, 아버지 잘 지내시죠? 네. 이제 매일 산책도 하시고 상담도 꾸준히 가세요. 그럼 됐네요. 도박이 무너뜨린 게 가족이라면 회복시키는 것도 결국 가족이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철호 씨도 이제 좀 마음 편해지셨죠? 그래요. 근데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철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했다.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요, 다들. 그날 밤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김만수 씨, 그때 같이 하던 친구입니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번에 큰 판 하나 열렸어요. 딱 한 번만 와보시죠. 요즘엔 운이 좋으실 겁니다. 전화기 너머의 그 말이 끝나자 만수의 손이 떨렸다.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뇌 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이번엔 진짜 이길 수도 있겠지. 밤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탁자 위에는 찢어버린 카드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속삭임이었지만 이미 유혹은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하려다. 아버지가 방에 없는 걸 눈치챘다. 현관 신발이 사라져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빠 설마. 그녀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가 내리고 길가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도박장 골목으로 향했다. 한편 박철호는 식당 문을 닫으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또 그 전화가 왔겠지. 그는 재빨리 차를 몰아 도박장 근처로 향했다. 낡은 건물 2층, 카드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그곳에 김만수가 있었다. 이미 손에는 카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만두쇼, 김만수 씨.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만수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내 문제요. 이제 가족한테 패 끼치기 싫어요. 그게 패요.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족을 버린 거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아빠. 수진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왔다. 도박장 안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다가가 손을 꽉 쥐었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돈 잃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빠를 잃는 게 더 무서워요. 만수의 손끝이 떨렸다. 카드 한 장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나도 이제 지쳤다. 그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쳤으면 이제 멈춰요. 이제 우리 그냥 같이 밥 먹고 걷고 웃어요.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김이에요. 그날 밤 도박장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철호는 둘을 밖으로 데려오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끝났네요.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이젠 가족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그거면 됐어요, 아빠. 며칠 뒤 수지는 상담소에서 가족 인터뷰를 마쳤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도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을 잃어가는 병이었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붙잡으면 그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녀의 옆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이제는 예전보다 얼굴빛이 밝았다. 내가 딸 덕에 다시 살았어요.
이제 매일 밥 먹고 이야기하고 걷는 게 행복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봄바람이 불고 철호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수진이 물었다. 아빠, 혹시 후회하세요? 만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이제는 안 해. 후회보다는 감사가 많아졌지.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적이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아빠, 이제 그 말로 충분해요. 김만수는 새벽 산책길에 섰다. 손에는 낡은 공책 한 권. 거기엔 매일같이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오늘도 버텼다. 오늘도 가족을 지켰다. 길가에 벚꽃이 흩날렸다. 그의 옆에는 수진과 어머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걸음이 맞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시간이 조금 흘렀다. 김만수는 지역 복지관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었다. 새로 들어온 중독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나도 예전엔 당신들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요. 돈보다 좋은 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를 바라보던 한 중년 남자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김만수는 잠시 웃었다. 끄는 게 아니라 이젠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유튜브 카메라 앞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아버지는 도박으로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도박 중독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병이에요. 하지만 이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 카메라 앵글이 천천히 전환됐다. 화면엔 김만수가 걷는 뒷모습이 비쳤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수진의 내레이션이 이어졌다. 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복지관, 교회, 가족 모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당신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